2011년 1월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출산을 딱 3주 앞뒀던 만삭의 임산부 박씨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요, 바로 옆에 영상 속에 1월 14일 오후 5시경에 집에 도착했던 박씨의 남편 백씨였어요. 오후 5시 13분경 이 남편의 신고를 받았던 경찰과 구급대원들이요,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현장에 딱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이 피해자 박씨 여성의 상태는 욕조 안에 박씨가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다리 반쪽이 욕조 밖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상반신 쪽은 욕조 안에 들어가서 목이 안쪽으로 조금 접혀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초 목격자인 이 남편 말에 따르면, 제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내는 이미 욕조 안에서 그 상태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밖에 없어요. 37주가 됐던 뱃속의 어린 생명과 산모는요, 둘 다 사망을 한 상태. 도대체 왜 이런 변을 두 사람이 당했던 걸까?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목눌림에 의한 타살. 이것 외에도 시신의 몸에는요, 멍이 보였고요, 눈 부분에 상처가 있어. 그리고 머리 뒤통수 쪽에는 약간 찢어져가지고 혈흔까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시신의 상태죠. 목눌림에 의한 타살. 경찰은요, 이 사건의 살인 용의자로 대학병원 전공이 이제 최초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던 남편 백씨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왜냐? 이 남편 백씨의 여러 가지 행동이랑 이 백씨의 몸에 남아있는 듯한 상처들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우선 이 남편 백씨 입장에서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아이를 임신해 있는 자기 아내가 욕실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아내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아내를 안거나 뭔가 흔들어 깨우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이상한 자세로 쓰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을 거야. 그런데 당시 이 남편 백씨는요, 자기 아이를 뵌 아내가 이상한 자세로 불편하게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내한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그냥 바로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행동인 걸까요? 그리고 이 남편 백씨의 그 이마 부분과 옆에처럼 팔 부분에 긁힌 듯한 상처들이 막 있어. 이거 상처 어디서 생긴 거예요? 처음에 경찰들은요, 이 백씨한테, 백씨, 지금 입고 있는 위에 상의 좀 벗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백씨는요, 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벗어달라고요? 싫은데요?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이 경찰들이요, 집요하게 벗어주세요. 왜 못 벗으시는 거예요? 자꾸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백씨가 나중에 옷을 벗게 됐는데 그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옆에 사진이. 상처들이 막. 경찰들은요, 아내 박씨가 사망하기 전에 백씨와 박씨 부부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었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습니다. 피해자 박씨의 부모님이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단이 나기 전에 내 딸이 남편과 크게 다퉜다. 실제 이 부부의 안방에서는요, 혈흔까지 발견이 됐고요, 아내 시신을 부검을 했을 때 시신의 왼쪽 손톱 밑에서 남편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손톱 밑에서 발견됐던 DNA가 격한 몸싸움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범죄 입증을 자신했어요. 이거 100%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 측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몸에 있는 긁힌 상처들, 이거는 그때 부부싸움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전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뭐 아내 손톱에서 내 DNA가 나왔다 뭐다 하는데, 아니 그게 내 피부 조직이 나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혈흔이 제시된 것도 없고 오직 DNA만 검출됐다라고 경찰들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피부 건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자주 가려워요. 사건 전날 밤에도 내가 등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와이프한테 등을 좀 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 등을 긁어줬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DNA가 아내 손톱에 남게 된 겁니다. 부부싸움의 흔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 몸에 다른 상처들도 그래요. 제가요, 너무 몸이 가려워서 긁다가 생긴 거예요, 이거 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경찰은요, 남편의 팔과 얼굴의 상처가 저항하던 아내가 남긴 손톱 자국일 거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 누가 봐도 핥힌 것 같거든. 하지만 남편 측은요, 결백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피부병이 있어요. 이게 막 간지러워서 긁다가 생긴 겁니다. 그 후 2월 4일경 경찰은요,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요, 아내가 욕실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남편의 주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백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남편 측은요, 아내 박 씨가 만삭의 임산부임을 고려해 봤을 때 욕조 안에서 목이 접혀서 눌리면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어요. 옆에가 당시 아내분의 포즈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남편 측의 변호사분은요,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부인 시신의 목에 손자국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신에 손자국 있어요? 목에 졸린 듯한 손자국 남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목 졸라서 죽인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인의 시신에 목이 졸렸을 때 남는다는 손자국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박 씨의 가족, 이 가족분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사고입니까? 욕조에서 뒤로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나면 되지. 그대로 질식사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남편 백 씨는요, 의대에 나온 의사예요.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의사적 소견으로 사건 자체를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사고 삽니까? 뒤로 미끄러져서 죽었다는데 옆에 샴푸며 물건들은 전혀 흐트러짐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내 딸은요, 시력도 엄청 안 좋습니다. 렌즈,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앞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렌즈와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당시 안경이나 렌즈도 전혀 끼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피의자인 이 백 씨 가족 측은요, 만약에 그래요, 백 씨, 우리 가족 백 씨가 죽였다고 칩시다. 그럼 왜 죽이냐고요. 손자국도 남아있는 게 없고 진짜 손톱 밑에 DNA 뿐인데 이거는 등을 긁어가지고 각질이 낄 수 있는 거거든. 아니 왜 죽이냐고. 곧 자식도 태어날 애아빠가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명백한 살인 용의자이므로 구속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경찰과 정황 증거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백 씨. 하지만 이 남편은요, 경찰의 계속된 구속영장으로 인해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들은요,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게 피해자의 몸에 손자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목에 손자국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목눌림을 당한 게 맞다 라고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손자국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그게 아니다.
경찰 체포 후에도요, 이 남편 백 씨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남편 백 씨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억울한 그냥 평범한 시민인 걸까? 아니면 자신이 죽여놓고도 연기를 하고 있는 악마인 걸까요? 아내의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마지막으로 보인 건 사건 전날인 2011년 1월 13일 오후 5시 45분경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전문의 자격시험을 마친 남편하고 이제 외식을 즐긴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 이 아내는요, 자기의 친정 엄마 아빠와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전화통화의 내용은, 아빠 엄마 오늘 그 전문의 자격 시험 봤어요. 시험 뭐 떨어질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실제로 이때 남편은요, 군입대도 앞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도 곧 태어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시험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험을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남편 백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막 낙심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곁에서 위로해주면서 분위기가 곧 좋아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 유가족 측의 말은 달라요. 아니, 남편이 시험을 못 봤다면서 줄곧 게임만 하고 있네. 당시 아내분이요,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셨대요.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공부해야 될 때인데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에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평소에도 게임 강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 전후로 이 남편이 게임을 엄청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아내분이 자기의 아빠 엄마와 통화할 때 진짜 오빠 게임하는 것 때문에 진짜 신경질나 죽겠어 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확인해본 결과 전문의 시험을 봤었던 그날 또한 새벽 3시까지 이 남편이 게임을 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평소에도 게임 관련해가지고 아내와의 이제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게임 문제 또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경찰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 측은 경찰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아니, 전문의 시험 봤던 그날이요? 우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봤던 그날 나도 그리고 아내도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서로 TV 보면서 낙담하고 있었어요. 서로 위로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기분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토닥토닥거리는 정도? 정말 살살없게 말다툼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남편은요, 사건 당일 아침 9시경에 장모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모님, 어제 제가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우울하다 보니까 아내랑 어제 조금 말다툼을 투닥투닥 했어요. 이 말을 했는데 남편 말은 내가 장모한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크게 부부싸움 한 것처럼 돼버렸다 라는 거예요. 남편 측에서는요, 아니 그래요,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 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만삭 아내를 목 졸라 죽입니까? 모든 사건에 동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동기예요? 시험 못 봐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투닥거리다가 만삭 아내를 그렇게 죽인다고?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죽인 사람이 미쳤다고 바로 다음날 장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제 와이프랑 싸웠다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면은 나한테 불리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안 죽였다고요 라면서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 씨 몸에 남아있던 상처들 이외에도요, 집 안방에서 혈흔이 또 발견이 됐거든요.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과 옷, 그리고 부서져 있던 스탠드까지. 이건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사건의 그날 안방에서 폭행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혈흔이 왜 있어? 그리고 경찰은요, 실제로 이 남편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편은요, 안방에서의 혈흔에 대해서 특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이불에서 피해자 아내의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남편이 전문의 시험을 봤던 13일 그날, 남편은 평소처럼 다음 날인 14일 새벽 3시까지 게임을 계속했고, 남편이 게임하는 거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때 게임하고 있으니 열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 안방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오빠, 그놈의 게임 좀 그만 좀 해. 이러면서 심한 말다툼이 이어졌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이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 후에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아내의 시신을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추정을 했어요. 당시에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는요, 한 층에만 무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만약에 사건 당시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부부싸움을 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싸우는 소리를 누군가 이웃들은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사건 당일 이상한 싸움 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이웃 주민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의 변호인 측은요, 이 부분을 강하게 내세웠어요. 크게 몸싸움까지 있었다면 소리를 지르고 했을 텐데 왜 이웃들은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냐. 큰 싸움이 없었으니까 못 들었던 거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내려친 도구로 추정되는 스탠드, 당시 스탠드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 이 남편은요, 이틀 전에 아내의 실수로 끈이 풀려서 분해된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탠드에 깨진 흔적은 없었어요. 깨진 흔적은 없었는데 이제 진짜 끈이 풀려가지고 분해된 것처럼. 그리고 혈흔이 발견됐다는 잠옷 또한 소매 안쪽 부분에서 혈흔이 진짜 아래 점만큼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피가 이불에서는 아까처럼 좀 많이 발견됐는데 옷 소매 안쪽에서 점만큼 혈흔이 나왔다. 이 점 정도의 작은 혈흔만으로 살해를 주장한다는 건 좀 억측이 아닐까. 그냥 이 핏자국은 아무 의미 없는 핏자국이다 라고 남편 측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이불에서 발견된 핏자국은요, 선명하고요, 더 많았어요. 그리고 국가수의 감식 결과 이 피는 아내의 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요, 이 피 또한 피가 한 달 전에 묻어 있었던 것 마냥 검하게 변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묻은 피인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게 살인의 증거가 될 순 없다고 남편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코피도 자주 흘리던 여자였고요. 일상흔이에요.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내는 원래 자기 집에서, 자기 본가에서도 갑자기 막 코피를 흘리는 일이 많았어요. 이것 또한 자기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코피를 흘렸고 그게 묻은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은요, 1월 13일 전문의 시험을 보고 와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 약 8시간 정도 이제 자주 하던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잠시 부엌으로 나왔을 때 컵을 꺼내면서 열어뒀던 찬장 문에 잘못해가지고 이마를 긁혔다는 거예요. 이마에 상처가. 그리고 경찰이 주장했었던 아내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남편의 DNA, 이거는 몸싸움 하다가 아내가 방어하다 생긴 게 아니라 등 긁어달라고 했었기에 생긴 거다. 등만 긁어줬냐? 그것도 아니다. 뾰루지까지 아내가 짜줬었다. DNA만 나온 거지 아내 손톱 밑에서 남편의 살점이 나온 건 아니지 않냐. 하지만 남편이 주장하는 그 각질에서 DNA가 나올 가능성은요, 정말 희박하대요.
각질에서 DNA가 나오려면 피부병이 있어야 그나마 확인할 수가 있대요. 정말 심한 피부병. 그렇다면 남편 백씨, 아토피나 피부병이 심했던 걸까요? 그런 병이 있었을까? 피해자 아내의 가족들은요, 남편 백씨 피부 매우 깨끗했는데 뭐 피부병 같은 거 없었어요 라고 주장했고요. 반대로 남편 백씨의 가족 측은요, 남편 백씨한테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만약 범행 당일 흔치 않게 각질에서 DNA가 나올 정도로 심한 아토피가 있었다면, 심한 피부 질병이 있었다면 근래 한 번 정도는 피부과나 병원에 갔었겠죠. 각질에서 DNA가 나올 정도면 정말 심한 피부병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라고 하니까 병원에 갔었겠지, 한 번은.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 백씨 사건 전 2년 동안 아토피, 피부 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에 남아있었던 상처들, 이거에 대해서도 경찰과 남편 백씨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경찰,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면서 팔을 막 손톱으로 긁어서 생긴 상처다. 남편, 아니다, 간지러워서 내가 막 긁다가 생긴 거다. 혹은 시험 공부를 내가 막 하다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그 잠을 쫓기 위해서 자해를 하다가 생긴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의 흔적은요, 전혀 자해의 흔적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방향도 그렇고요, 자해라고 하기에는 살점의 깊이도 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확신했어요. 사망한 아내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 백씨와 함께 일을 했었던 병원 동료들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씨 평소에도 몸을 좀 자주 긁고요, 손등이나 팔 이런 데 막 쥐어뜯고 그러던데? 진료 보시는 중에도 막 손님이 좀 밀린다 싶거나 좀 바쁘다 싶으면은 막 이런 데를 긁으시더라고요. 살도 막 쥐어뜯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습관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분은요, 2004년도 남편의 진료 기록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진료 기록서에는요, 백씨가 한 10년 전부터 편평사마귀라는 게 손등에 있었고 1년 전부터 그게 손등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면역치료를 받았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였어요. 여기서 편평사마귀라고 하는 게 이 사마귀 자체는 뭐 그렇게 가렵고 뭐 그런 질환은 아니래요. 그런데 이거를 드물게 뜯어버리거나 막 긁거나 이렇게 되면 상처가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가려운 경우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남편 측은 우리가 흔히 공부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조바심 나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머리를 막 긁거나 다리를 떨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씨 또한 이제 손으로 쥐어뜯는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다 그런 거다. 하지만 경찰은요, 계속해서 이 상처 분명히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건 당일 14일 아침 6시 41분경 아무 문제 없이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왔다던 이 남편은요, 약 15분 뒤 6시 55분경에 동료 이제 병원 간호사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백씨는요, 전공의 방에 이제 잠깐 들렸다가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이제 시신이 발견된 그날 이제 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아침에 아내랑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장인 장모와 통화를 하기까지 남편은 계속해서 학교 도서관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계속 도서관에 있었다. 아침 9시가 조금 안 된 무렵 남편은요, 장인 장모한테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결혼생활 처음으로.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락하셔도 잘 안 받을 거예요. 출근해서 일한다고 그때는 제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저도 한 4시 이후부터 통화를 하곤 해요. 라고.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던 사위가 그 사건 당일날 9시 무렵에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인 장모는요, 오후 4시가 넘어갈 때까지 사위한테, 백씨한테 40통이 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때 남편 도서관에 있었을 때인데, 남편은요, 공부하느라고 핸드폰이랑 목도리랑 뭐 이런 거를 다 가방에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전화 온지를 몰랐습니다. 장인 장모가 45회나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남편 원래 전화를 잘 안 받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경찰이 통화 기록 조사를 해본 결과 딱 이때만 40통이 넘는 전화를 안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오후 4시 50분경 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장인 장모가 급하게 남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문자 보낸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둘 다 전화도 안 받고 딸은 출근도 안 했다고 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거 뭐냐고. 그리고 장인 장모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전화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 백씨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장모님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전화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때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장인 장모의 말에 제가 얼른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 남편 백씨는 집으로 급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의 팔 상처를 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게 딱 그때예요. 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팔의 상처를 왜 한 번 봤던 걸까요? 남편은요, 자기가 출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집을 비웠던 그 시간 동안 아내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렌즈랑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데, 남편이 출근한 후에 이 아내는 그냥 진짜 흐리흐리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아무것도 착용 안 하고 화장실로 와가지고 샤워하려고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욕실에서 빈혈이 일어나면서 욕조에 걸터 앉았는데, 그 순간에 중심을 잃었고 그러면서 뒤로 넘어진 후에 이상한 자세로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라고 백씨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목이 뒤로 접히면서 질식사를 한 것 같다고. 이상한 자세로 인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우열 등 목이 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라고.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내 평소에 빈혈 없었습니다. 이상한 자세로 인한 질식사를 할 경우에 이때는요, 특징이 있대요. 이때 이상한 자세로 질식사를 한 사람들은요, 다 상태가 만취 혹은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이상한 자세로 질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아내 몸을 전혀 못 가누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욕조에 이제 아내가 탁 넘어지면서 부딪혔을 때 아내가 바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이거 역시도 거의 없다고 추정이 됐습니다. 멀쩡했던 아내가 잘못해서 뒤로 쓰러졌고 그대로 돌연사를 했다면 그 시신에는 그 정도의 머리에 충격이나 뭐 상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신을 잃거나 바로 사망할 정도의 큰 두개골 외상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약간 찢어져가지고 머리가 약간 출혈 살짝 있는 정도? 근데 그게 사망 원인이 아니거든. 목졸림이거든. 이상한 자세로 쓰러지면 숨쉬기는 점점 힘들어지기는 한데요. 이 자세로 쓰러지게 되면. 하지만 여러분, 팔이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잖아. 멀쩡했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였는데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뒤로 쓰러지면서 동시에 돌연사를 한다.
이럴 가능성은 정말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역시 이걸 봤을 때 이 자세는 욕실 바닥 혹은 욕조에 걸터 앉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쓰러진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욕실 바닥이나 욕조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절대 이런 자세 안 나온대요. 욕조 안에서 샤워를 끝내고요. 나오려고 다리 한쪽을 딱 드는 순간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로 넘어졌다면은 이런 자세가 가능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아예 욕조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다가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졌을 때. 그런데 발견 당시에 이 피해자 박 씨는요, 잠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샤워를 끝내고 나올 때 다리를 들다가 넘어졌다면 다 벗고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샤워하고 나오다가 넘어졌나 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잠옷을 입고 샤워를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시신을 발견했던 남편이 아내가 홀딱 벗고 있으니까 경찰이랑 구급대원 오기 전에 아내한테 잠옷을 입혀놓고 그러고 신고했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다면 샤워하고 나오다가 넘어진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런데 이때 국가수에서 아내 박 씨의 시신에서 타살을 좀 더 뒷받침할 여러 가지 증거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 아내의 목 내부에서 출혈이 발견이 됐고요. 시신에서 폭행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내분의 시신 부검을요, 이 사건의 논란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정말 내놓으라 하는 부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검을 했대요. 정말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다 조사하고, 그리고 이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부검이가 말하는 당시 이 아내의 시신 상태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편 측은요, 아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눌렸고 그러면서 질식사한 거다 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부검이부는요, 법의학적으로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하는 거는 손과 같은 혹은 끈과 같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목이 눌려서 사망했을 때 쓰는 법의학적 용어입니다. 남편 측의 변호인들이나 기자들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가 목이 접히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목이 졸리면서 사망했을 때도 쓰일 수 있는 용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손이나 끈이나 테이프나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목이 졸리면서 질식사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라고 법의학자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해석은 없다. 그대로다.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거다. 그리고 부검이는요, 피해자 아내의 목 부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찾으신 거예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부검 소견서를 그렇게 쓴 거였는데, 목을 조른 손가락에 이제 그런 자국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부검 소견서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 목 졸린 흔적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이 경찰은요, 살해 전에 분명히 박 씨와 백 씨 부부싸움 크게 있었고 폭행의 흔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요, 그날 말다툼만 조금 했을 뿐 몸싸움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학자분은요, 하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내분의 시신, 피하 지방까지 다 절개해가지고 다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망 전 아내 박 씨, 누군가가 외력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손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력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손상 발견됐다. 그리고 이 남편은요, 아내가 실수로 빈혈로 인해
욕조에 걸터 앉았다가 뒤로 쓰러졌고 돌연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목이 쫄리면서 죽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학자분은요, 아내분이 돌연사를 바로 할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머리에 큰 상처, 타격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고사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목 점막 안에 많은 출혈이 있다. 이거는 누군가가 목을 졸랐다는 결정적인 흔적이다. 사고사로 절대 이런 출혈 안 생긴다. 결국 남편은 구속돼서 1심 재판에 들어갔고요.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수의 부검 결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백 씨가 캐나다의 저명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요청을 해가지고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가수 못 믿는다, 이상하다, 난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검찰은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았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이 범죄는 그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남편 백 씨는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 이런 거 말고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사형시켜줘요 라고 주장을 했대요. 내가 정말 죄가 인정돼서 유죄된다, 무기징역 몇 년형 이런 거 말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만큼 억울하다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겠죠. 하지만 결국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남편 백 씨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만들고 부인과 태아를 애도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방어만으로 일관하는 등의 이유로 볼 때 남편 백 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는 달리 백 씨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없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징역 20년 땅땅땅. 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와 와이프를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남편, CCTV 속 모습. 아내가 마지막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외쳤던 손목의 상처들까지 다시 보면서 이때 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2011년도에 발생했었던 한 만삭 임산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